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연초부터 자고 나면 오늘은 뭐가 오른다, 내일은 또 뭐가 오를 거다, 이런저런 물가 인상 소식들이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스타벅스의 커피값도 오릅니다. 이게 밥값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도 지출이 많고 잦은 품목이 커피값인데요. 업계 1위가 가격을 올리면 또 다른 업체들도 함께 올릴 가능성이 높겠지요. 오늘 공부왕 이종훈 시간에는 이 커피 가격을 올리는 결정적인 요인은 뭔지, 그리고 커피 원두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지난해 놀라운 혁신 제품 100가지를 발표해서 지난 시간에 재밌게 살펴봤는데요.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올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를 몇 가지 발명품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게 딱 궁금하기는 한데 이 분야의 전문가는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가기엔 찝찝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신 밤새워서 공부해주는 분이죠. 공부왕 이종훈, 오늘은 커피 가격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얼굴에 공부하고 왔다고 써 있어요. 네, 잠을 못 잔 게 티가 나죠. 커피 가격에 대해서 공부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네.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일단 커피 가격 인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자료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깊이 연구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 기사들을 비롯해서 가디언즈, 비즈니스 인사이더, 블룸버그 같은 외신 기사들도 다 읽었고요. 네. 그리고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격 결정 구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한 3권 정도 봤는데,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창립자가 쓴 자서전, 그리고 스타벅스 관련 서적들 한 2권 정도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호텔 관광연구라는 학술지에 실렸던 커피 전문점 가격의 공정성 지각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2015년에 한국경제지리학회지에 실렸던 베트남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와 경쟁, 비나 카페의 전략, 이런 소논문들도 찾아 읽었습니다. 커피 산업이 의외로 여기저기서 퍼져 있는 재미있는 산업이기는 해요. 근데 누군가가 정말 딱 집대성해서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커피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죠, 그죠? 한 잔에 4,000원 하다가 뭐 5,000원 하기도 하고 뭐 올라가는데, 내리진 않죠. 하기야 뭐가 내리겠습니까? 올라가는데 사실 커피 원두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월세가 올라가서 그런 건지, 올라가는 결정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까? 네, 결정적인 요인이 있긴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커피 프랜차이즈들의 사정, 그 중에서도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1위 기업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 결정이 커피값 인상을 주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난 10년간의 신문 기사나 자료들을 봤을 때, 커피값 인상 요인들 인상이 됐을 때 자료들을 봤을 때 1위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기업의 가격 인상 결정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코리아 가격 올리면 올리는 거고. 예, 지난 10년간의 가격 추이를 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커피 가격을 인상하면 커피 값이 전반적으로 다 인상됐어요.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는데 2017년 2월에 타멘탐스가 아메리카노를 톨 사이즈 기준으로 3,8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다른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그 전반적인 커피 업계 전체가 가격 인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 그랬냐? 이 스타벅스가 안 올렸거든요. 스타벅스는 이미 2014년 7월에 아메리카노를 톨 사이즈를 3,900원에서 4,100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을 하지 않았고, 타멘탐스가 가격을 올려봐야 사실 스타벅스 가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격대가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했을 때는 덩달아서 가격이 다 올라갔는데, 참고로 이제 지금 우리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원두 가격 상승, 물류 비용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비용 증가로 수입 원두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들도 가격을 인상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난 6월 4일 아침 방송에서 박세훈 작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브라질과 베트남의 작황이 안 좋아서 원두 가격이 크게 상승한 건 맞아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물류 비용이 증가하면서 원두 가격 자체가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두 가격은 커피값 인상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죠. 2배가 오른들. 네, 뭐 2배, 3배가 오른들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5에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의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원두 가격이 내려도 커피값이 오르더라고요.
영향을 별로 안 주니까. 그러니까 원두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커피값 내린 적도 없고 원두 가격이 내린다고 해서 커피값이 안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예. 오히려 2013년과 2014년 이후에 원두 가격이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벅스가 가격을 인상하면서 국내 커피값이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스타벅스는 네. 원두값을 반영해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뭘 기준으로 올리고 내립니까? 예를 들면 뭐 인건비나 월세가 올랐다 그러면 매년 조금씩 올랐어야 될 것 네. 같은데 아메리카노 한 잔이 뭐 3,970원에서 4,020원, 뭐 4,040원 뭐 이렇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유나 동기가 뭐예요? 사실 2013년 이전까지는 스타벅스가 그 소위 2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가격 인상을 해가지고 예. 2년 주기설이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스타벅스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은 북미에서 미국에서 스타벅스 본사가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요인과 거의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 스타벅스가 다 올려요? 네. 근데 그게 뭐냐? 그냥 그 가격을 올려도 될 것 같다 싶으면 올리는 거야. 이유가 있겠죠. 진짜로. 오호. 진짜로. 미국에서도 항상 스타벅스가 가격 인상을 하면 네. 발표하면 네. 전문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왜 그때마다 네, 왜 올리냐? 원두 가격 내렸는데 왜 올리냐? 그다음에 지금 최저임금이나 인건비도 그대로인데 왜 올리냐? 네. 뭐 부동산 임대료가 상승한 것도 아닌데 왜 올리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그때마다 대변인이 나와서 회사의 종합적인 상황과 경쟁업체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정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죠. 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애널리스트인 니콜 로건을 비롯해서 미국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은 반드시 올려야 할 때가 아니라 자신들이 올려도 된다고 판단될 때 가격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격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는데 예. 스타벅스가 자신들이 가격을 올려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가 이 돈을 지불해도 기꺼이 지불하고 스타벅스의 만족감을 가질 때 그 가격으로 네. 가격 공정성이라는 게 소비자가 내가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내가 얻는 혜택을 비교해서 평가해보고 지불한 가격과 비교해서 적절한 수준의 편익을 얻었다고 생각되면 만족스러워하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거길 안 가겠죠. 근데 그 가격이 그러면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이다라는 인식과 태도를 주는데 예를 들면 카페에서 한두 시간씩 공부하는 카공족들 있잖아요. 예. 카공족들 같은 경우에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그동안 저항감이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4,000~5,000 원 내고 2시간, 3시간 공부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얻는 편익이 더 크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300~400원 더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나는 편익에 만족한다. 네. 라고 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금이 적을 수 있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의 가격 인상이 발표되면 블룸버그 같은 경제지들은 일제히 비판합니다. 소비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참고로 우리가 아메리카노 가격이 미국보다 2배 비쌉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이요? 네. 아, 미국은 그럼 한 2,000원 해요? 2,500원, 600원 하고 우리는 4,400원 되는 거예요. 4,500원. 400원 오르면 4,500원. 같은 원두로 볶을 텐데.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박수민 작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최소 14개월 이상의 원두를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네. 그 확보된 원두가 있어서 원두 선물 시장의 가격이 아무리 너를 띄어도 아래 위로 아무리 띄어도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게다가 예. 항공사가 유가 선물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해칭을 하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역시 원두 선물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위험을 해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칭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원두 가격은 스타벅스에게 가격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로 그 포인트가 네. 미국에서는 똑같은 커피가 2,200원인데 네. 한국에서는 4,400원이다. 네. 그 말은 2,200원에도 팔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뉴욕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뉴욕이 한 3,000원까지 간다고 해도 예. 우리 서울이 왜 더 비싸냐? 뉴욕의 임대료가 서울보다 더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럴 텐데 그 말은 한국에서는 4,400원 받아도 손님들이 오니까 네. 딱 그 설명밖에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8,000원 받아도 오면 8,000원 받는 게 합리적인 가격이고. 그렇죠. 가격 공정성이라는 개념 네. 안에 맛을 비롯해서 브랜드 가치 그리고 매장의 청결성, 접근성, 서비스, 다양성 이런 네.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가치 그리고 매장의 청결성 그리고 만족도 네. 이런 것들이 가격을
그럴 수 있는 인상시킬 거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저 들은 얘기는 우리나라에 그 메론 맛 나는 아이스크림 있지 않습니까? 네. 메론 맛 그 꼬챙이에 구운 네네. 그 아이스크림. 메로. 그거 브라질 가면 네.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4,000원 가까운 돈으로 팔린대요. 네. 그들이 입장에 근데 왜 그렇게 파냐 그러면 그 원가야 뭐 얼마에 팔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네. 4,000원에도 팔리니까 그렇죠. 그 나라 가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네. 모르겠는데 그 나라에는 이제 그렇게 고급으로 인식된 거죠. 네, 그렇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제 그 원두 해칭을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해칭 전략을 쓴다고 했는데 이 해칭 전략이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으로 미국 내에서 평가를 받더라고요. 근데 손실도 좀 봅니다. 해칭 전략이 뭐예요? 원두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두 선물 시장에 이제 스타벅스가 직접 뛰어드는 건데 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0억 달러 정도의 원두를 구매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손이죠. 근데 원두 가격이 하락할 것. 자기들이 이제 미리 확보해 놓는 직거래하는 직매를 해놓는 원두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원두 가격이 선물 시장에서 하락할 걸 대비해서 예. 공매도처럼 가격 하락에 배팅하는 숏 전략을 일단 구사를 할 때가 있고 미리 사놓고 가격이 내려가면 손해니까 네. 가격이 내려갈 때 돈 버는 무슨 파생 상품을 같이 섞으면 그렇죠. 숏 전략을 써서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을 내는 내려도 쓰는데, 손해가 없는. 네. 그리고 원두값이 오르게 되면 지정 가격으로 미리 살 수 있는 콜 옵션을 구매해서 대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콜 옵션을 사게 되면 사실 미래에 예를 들면 2년 뒤 뭐 콜 옵션을 행사하는데 2년 뒤에 원두 가격이 뛰었다. 이러면 이득을 보죠. 미리 사두는 거네요. 미리 사두는 밭대기 우리로 그렇죠. 치면. 예. 네. 근데 이득을 보는데 반대로 원두값이 내려가면 손실을 보잖아요. 예. 이때는 안 삽니다. 계약금만 그냥 깔끔하게 포기합니다. 음. 계약금만 포기하는데 이런 전략을 쓰면서 2013년도 회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돈으로 287억 원 이상의 손실이 이 해칭 전략에서 나왔더라고요. 해칭 비용이죠, 그러니까. 네, 해칭 비용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장기적인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손실은 미비하다라는 게 스타벅스의 그 해석이죠. 야, 우리가 그 조그만 그 콩을 볶아서 시커멓게 되면 거기에다 물 내려서 먹고 살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전 세계인이 하루에 몇 잔씩. 스타벅스의 이런 해칭 전략이 아주 스마트하다고 평가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런 전략이 이제 더 이상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원두 자체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커피 원두가 예. 사라진다고요? 예. 그럼 커피를 뭘로 만들어요? 커피는 이제 실험실에서 대체 커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원두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두 같은 경우는 그 커피 원두는 그 제작을 할 때 그 어떻게 재배를 할 때 예.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면서 기후 위기의 주범이자 가장 피해를 보는 그 지난번 박세훈 작가가 얘기했을 때 브라질은 가뭄으로 인해서 네. 그 온도 작황이 나빴고 음. 베트남은 비가 많이 내려서 예. 온도 작황이 나빴다 그랬잖아요. 원래 커피는 물을 많이 먹는 작물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브라질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기후 변화가 계속 생기면서 예. 과거와 달리 커피 원두를 재배할 여건이 나빠지고 있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영국 그 왕실 원예 협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2040년이 되면 원두 재배가 불가능해진다. 지금과 같은 기후 위기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런 전망,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네. 또 캐나다의 연구 자료를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2050년이 되면 60%에서 70%의 원두가 사라질 것이다. 기후가 안 맞아서.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디언지를 비롯해서 지금 지난 연말에 내놓은 전망들을 보면 가까운 미래에 원두는 커피는 네. 아주 값비싼 물건이 되거나 구할 수 없는 물건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아, 원두 농사 짓기가 어려워서. 네. 원두 자체가 이제 귀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예. 대체 커피. 대체 커피는 대체 뭡니까 그게? 대체 커피. 좋았는데요. 라임이 좋은데요. 네. 대체 커피는 커피 원두를 대체하는 커피. 인공 커피예요? 예. 그러니까 커피 원두를 쓰지 않아도 커피 믹스에도 원두는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커피 맛은 커피 네. 원두를 내지 뭘로 내겠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식물의 그 분자들을 추출해서 예. 커피 맛과 똑같이 하나의
그 새로운 분자 구조식을 만드는 거예요.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프로그램이 짜준 분자식을 유전자 통해서 조작 같은 거 맛을 느끼는 것처럼. 그러니까 커피계의 테슬라라고 부르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아토모 커피라는 데가 있어요. 이 아토모 커피가 시애틀에서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 회사는 수박씨 그리고 해바라기 씨 껍질 이런 것들에서 추출된 물질들을 가지고 커피와 똑같은 맛을 내는 음료를 사실 대체 커피죠. 커피를 지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원두를 만드는 건 아니고 커피 맛을 낼 수 있는 뭔가 다른 거를 만들어서 그걸로 우려낸다. 뭐 그럼 커피 맛과 똑같기만 하면 우리와 관계 없죠. 일단은 맛은 이 회사가 작년에 그 미국의 이제 워싱턴 대학교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스타벅스 커피랑 자사의 커피를 자신들이 만든 대체 커피를 그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눈 가리고 먹어보기. 상표 알려주지 않고 먹어보기. 어떤 커피가 더 맛있냐라고 물어봤어요. 70% 이상의 학생이 아토모 커피의 대체 커피가 더 맛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향도 더 좋고 맛도 더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캐나다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70% 이상의 사람들이 나는 실험실에서 만든 커피는 안 먹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어요. 뭐 그거밖에 없으면 뭐 찜찜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체 커피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 안전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지금 커피 작황이 나빠지고 커피 그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지금 불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미국만 해도 커피 수요가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여기에다가 중국이 커피 소비에 지금 가세를 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차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매년 폭발적인 성장을 하거든요.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중국인들의 커피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커피 수요는 증가했고 커피의 원두는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약을 무지하게 칩니다. 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도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아토모 커피의 주장이에요. 아토모 커피에서는 자신들이 만드는 것 같은 대체 커피를 마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재밌는 게 이런 대체 커피 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동차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잖아요. 친환경, 지속 가능한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가잖아요. 커피도 사실 커피 원두는 친환경과 지속 가능한가 지금까지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은 브라질이라든지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베트남 이런 데서 커피 작황이 많은 곳에서는 노동 착취 문제가 항상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대체 커피가 해결할 수 있죠. 반대로 또 그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커피 정말 많이 먹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체 커피 시장은 우리가 커피 원두가 없이도 커피를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 한국 경제가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커피에서.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지금 우리 국내 차 브랜드들이 전기차로 세계 시장을 지금 주도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듯이 커피 시장에서도 이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 우리나라가 또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작가님께서는. 저는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대체 커피를 우리 기업들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사실 커피 원두가 사라지고 대체 커피가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대 커피 생산국이 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체 커피 뭘로 만든다고 했죠? 수박씨하고 뭐? 수박씨, 뭐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 같은 여러 가지 추출물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핀란드 같은 데서는 아예 실험실에서 동물 세포의 배양육을 통해서 커피 원두와 똑같은 맛의 그 재료를 배양하기도 합니다. 고기로 길러요, 그럼? 네. 그러니까 뭐 세포죠. 세포 배양을 통해서 육수를 내서 마신다는 그런 상태 같은데 저도 자세한 기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전 세계가 대체 커피 시장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한국도 빨리 뛰어들어서 이 시장을 선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애국자 이종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지난해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100대 발명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소개를 받았는데 재미있어서 발명품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한 번 더 청했습니다. 로그인디의 조현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발명품들은 항상 들으면 재밌어요. 네. 야, 어떻게 이런 머리를 썼나 싶기도 하고 나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일단 두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발명품이 또 재미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 분야의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유아용품이 조금 눈에 많이 띄어서 네.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제품들이랑 유아용품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이제 코로나 한참 그 한 가운데 있는 시간 그 기간 중에 네. 개발됐던 발명품이다 보니까 해외 여행은 못 가지만 국내에서 어디로든 이동을 하거나 국내 여행을 할 때 부모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 고안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낸 그런 제품인데요. 여행 키트박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트키즈의 배드박스라고 하는 제품인데 예. 이 제품이 유아용품에서 이제 그 발명품으로 눈에 띄는 발명품으로 선정이 됐던 제품인데요. 제품 이름이 베드박스예요? 네, 배드박스. 침대 상자네요. 그렇죠. 예. 네, 아이들이랑 같이 다닐 때는 요 배드박스를 챙겨서 가면 굉장히 좀 편리할 거다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게 어떤 제품이냐면 예.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미니 소형 트렁크처럼 생겼어요. 여행 가방. 가방처럼. 네, 예. 네, 끌고 다니는 그런 여행 가방처럼 생겼는데 이게 이제 어떤 키트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 가방을 딱 펼치면 이 안에 이제 이게 의자랑 연결이 돼서 우리가 보통 뭐 고속버스나 예. 또는 뭐 KTX나 이런 열차를 탔을 때 의자가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공간에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석을 탄다라고 하면 침대처럼 의자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누울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이 배드박스를 가지고 일반 의자랑 결합을 시키면 이 의자 자체를 이제 그 비즈니스석처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어른들한테가 아니라 아이들한테. 그림 보니까 그냥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야, 발 뻗어봐. 그럼 발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 네. 그 발 밑에다가 그냥 가방을 갖다 놨는데요. 네, 맞아요. 가방이 받침대 역할을 하고 그냥 가방에서 가방에다- 나온 펼친 어떤 그런 스탠드를 의자랑 연결해서 좀 넓게 발을 쭉 뻗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배드박스 안에는 저 아이들이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 열차나 장시간 여행을 할 때 네. 뭐 소일거리 또는 장난할 수 있는 그런 뭐 장난감이나 퍼즐, 색칠 공부, 퍼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 키트들이 같이. 그래서 이제 의자를 펴보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도구들도 들어 있고 그리고 안전벨트처럼 연결해서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안전벨트들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행 키트박스입니다. 조 대표님이 저 발명품이라고 설명해 준 것 중에 제가 보기에는 네. 제일 봉이 김선달 같은 제품이에요. 아니 이게 뭐라고. 여러분 그냥 가방에다가 색칠 공부하고 퍼즐은 넣어두고요. 이 가방을 그 버스나 기차의 의자에 앉으면 아이가 발을 올릴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이 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이걸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예. 이 가방 자체를. 바퀴 가방도 달았네요. 네, 바퀴가 달려 있고 이 높이가 이 위에 아이를 앉히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는 아이의 의자처럼 아이를 앉히고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고 다니거나 뭐 목마 태우거나 업고 다니기 힘드니까. 힘들면 네. 이 가방에 잠깐 올라타 그럼 네. 이제 말 타는 것처럼 탈 수 있고 네. 부모가 끌고 다닐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안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바퀴 단 건데 그러니까 아이가 여행할 때는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고 싶은가 봅니다. 부모 마음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별거 아니지만 정말 별거 아닌데 사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유아용 제품 중에 또 하나. 이 박스는 얼마쯤인지 혹시 이게 가격 있어요? 199달러입니다. 한 20만 원 조금 올라가는 가격인데, 네. 그래도 네. 아이랑 여행을 좀 편하게 하려면 많이들 샀던 모양입니다.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돈을 쓰는 모양이에요. 네. 이 심리를 활용하면 돈 벌 기회가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제품 또 어떤 게 있어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유아용 제품인데요. 그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던 그런 그 기저귀 교환대 있잖아요. 화장실이나 예. 이런 데 보면은
주로 이제 여성 화장실에 좀 많이 비치되어 있긴 한데 아기들 기저귀를 바꿀 때 이제 벽에 붙어 있는 예. 기저귀 교환대를 이렇게 펼쳐서 그 앞으로 위에 잠깐 아이를 내려와. 올려놓고 그럼 이렇게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이 기저귀 교환대가 뭐 이렇게 그 보통 이제 사용하는 분들 보니까 물티슈를 한번 닦고 뭐 쓰거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플로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서 나온 이 제품은 자동 살균 기능이 있는 기저귀 교환대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들이 다 뭐 살균 기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 벽에 고정되어 있는 플라스틱 침대 같은 역할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이걸 유심히 보던 이제 부모들이 아무래도 전염병도 돌고 하니까 기저귀 교환대를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뭐 쇼핑몰이나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도 뭐 수백 명씩 사용을 하는데 또 특히 아기들 뭐 그 대소변을 가린 기저귀를 바꾸는 곳이고 묻을 수 아기들이 있죠. 땀도 많이 나고 예. 하다 보니까 묻을 수 있다. 그래서 물티슈로 한 번씩 닦고 하는 것도 뭔가 좀 찜찜한데 한 번 쓰고 나서 다시 벽에다가 뚜껑을 닫고 벽에다 고정을 했을 때 자동으로 살균 기능을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저귀 교환대가 뚜껑이 있어요. 커버가 있고 그 커버 위가 우리가 칫솔 살균기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외선 불빛 나옵니까? 네, UVC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살균을 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제품이 일반 가정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당연히 공공시설이나 이런 설치되어 있는 B2B 제품으로 나온 거죠. 빌딩 관리자나 어떤 회사에서 구매하도록 한 그런 제품인데요. 그래서인지 가격이 너무 비싸요. $1,699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단체나 기업이나 뭐 이런 B2B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가격을 좀 높게 산정한 것 같습니다. 200만 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이겠죠? 네, 미국도 네. 정부 돈은 판이 쓰는 거예요. 미국 공무원님들도 네. 튼튼하게 만들었겠죠. 뭐 그 벽에다가 일단 붙여놓고 평소에는 소독을 하고 쓸 때는 다시 90도로 딱 내리고 책상처럼 다시 벽에다 책꽂이처럼 딱 붙이고 붙어 있을 때는 소독이 되고 참 별거 아닌데. 네. 그리고 여기에 추가된 게 이제 이 기저귀 교환대를 사용을 하면서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안전벨트 같은 것들도 추가로 기능으로 해놨더라고요.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퍼블이라고 하는 이번에는 인형이에요. 인형이고 장난감인데 이 인형이 왜 선정이 됐나 봤더니 아이들이 막 그 흥분을 하거나 또는 너무 많이 뛰어다니거나 진정시켜야 될 때 그럴 때 있죠. 아이를 좀 차분하게 진정시켜야 할 때 이 인형을 퍼블이라고 하는 인형을 주면 아이가 이 인형의 어떤 그 인형과 서로 교감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캄다운이 된 진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도록 도와주는 인형입니다. 금액이 뭐 이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이 인형은. $49 했는데 6만 원. 네. 근데 이 인형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아이들이 좀 진정이 되느냐. 인형에 건전지를 넣고 사용을 하고요. 이 외부의 모양은 약간 코알라처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쥐처럼 생겼네요. 그냥 뭐 약간 통통한 다람쥐처럼 생기기도 하고 통통한 살찐 쥐? 사이즈도 무슨 보기에는 머그컵 정도 크기네요. 맞아요. 그 정도 크기이고요. 겉에는 뭐 인형이니까 당연히 보들보들한 소재로 되어 있고 극세사로 되어 있고요. 이 안에 이제 건전지가 있다 보니까 건전지를 켜면 이 인형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내는데요. 신음 소리도 내고 또 뭐 글글거리는 끌끌끌끌거리는 일반 무슨 뭐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코 고는 소리 그런 소리 같은 것도 내고요. 또 웃는 소리도 내고 한숨 소리도 내고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래서 아이가 막 이렇게 흥분했을 때 이 인형을 던져주면 이 인형이 아이의 움직임이나 흔들림에 따라서 얘가 내는 소리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한숨 소리도 내다가 글글글 하기도 하다가. 그러니까 한숨 소리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많이 힘들게 하거나 할 때 이거 아휴 이런 소리를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이 얘기를 듣다가 인형이 조금 더 행복한 소리를 내도록 자신의 행동을 이제 교정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런다고요? 네. 그래서 3살, 뭐 4살, 5살, 6살 이렇게 연령이 좀 높은 게 아니라 한 2-3살 사이의 아이들한테 최적화된 인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얌전해질수록 이 인형이 행복한 소리를 내니까 네. 얌전해져야지. 네. 그리고 엄마가 옆에서 계속 인형이 힘들어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인형을 좀 쓰다듬어줘 그렇겠어?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굳이 진정시키지 않아도 되는. 집에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나 봐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러네요. 100대 발명품 중에서는 뽑혔군요. 아이들 관련된 제품들도 꽤 많이 선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마지막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유아용 제품인데요. 네. 이 제품도 깨지지 않는 젖병이라는 제품이에요. 네. 뭐 집에서 아이들이 우유를 먹다 보면 던지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플라스틱으로 하게 되면 플라스틱이 뭐 이 BPA가 안 나오는 안전한 플라스틱도 있다라고 하지만 금이 가거나 뭐 이렇게 색이 변하거나 네. 또 우유가 그 틈새 사이에 껴서 이물질로 남거나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 병은 내부는 유리로 되어 있어요. 강화 예, 유리로 예.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얇은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젖병입니다. 내부는 유리, 외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네. 내부는 우유나 이런 것들 이물질이 뭐 이렇게 그 플라스틱에 대한 녹아나오지 염려를 않는다는 네, 거죠.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이제 유리로 하는 거고요. 예. 외부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했는데 이게 주로 의료 장비에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리하고 플라스틱을 한 면으로 붙인 거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근데 굉장히 얇고 굉장히 가볍대요. 보통 이제 유리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무거워서 떨어뜨리잖아요. 예. 그래서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의료 장비에만 주로 사용하던 그런 재질을 이 젖병에다가 적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젖병이 발명품, 기존에 없었던 젖병이다라는 점에서 이제 선정이 됐고요. 플라스틱 젖병은 나쁜 물질 나올까 봐 걱정이고 네, 유리 젖병은 깨지거나 무거우니까 불편하고 그렇죠. 딱 붙여놨다. 네. 그리고 생활용품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테이블 베드라고 하는 제품이 선정이 됐는데요. 테이블 베드는 테이블로도 썼다가 침대로도 썼다가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침대로 썼다가 예. 손님이 여러 명이 집에 왔다. 그러면 내 방에는 침대밖에 없는데 침대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럼 침대를 이렇게 반으로 접습니다. 네. 접으면 침대의 양쪽 측면 부분이 테이블 상단 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침대의 측면은 테이블로 쓰고 폈을 때는 침대로 쓰는 이런 제품인데 이런 것 많이 저도 봤는데요. 소파 베드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쓰면 제일 불편한 건 뭐냐면 네. 우리 삶에서는 침대 달랑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불도 있고 베개도 이불과 있고. 베개가 항상 그 여기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치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 제품은 왜 제가 이불이랑 짜증을 베개랑 내는 거라도. 그거 그대로 접으면 돼요. 있는 대로 그대로 접으면 그냥 바로 접힙니다. 그래서 접힌 상태로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찾아봤거든요. 이게 뚜껑 열고 베개와 이불을 넣을 공간을 만들어놨군요. 네, 충분히 여유가 좀 있어서 네. 그냥 그대로 접으면 제가 사용자들의 리뷰나 이런 것들도 다 봤거든요. 이게 네, 왜 네. 선정이 됐나. 비슷한 제품들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고 힌지 같은 그런 고정할 수 있는 고정 버클 같은 게 있어서 네. 테이블로 썼을 때도 이게 벌어지거나 이러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퀴가 밑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침대에서 테이블로 만들 때 접어야 되잖아요. 너무 무거우면 이게 혼자 접기도 힘든데 예. 30kg 정도 되는데요. 이 바퀴가 접혀 있어서 한 손으로도 이렇게 밀었다 접을 수도 폈다 할 수 있고. 있습니다. 네, 야, 침대로도 썼다가 이불 다 넣고 이렇게 저렇게 접으면 테이블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이즈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1인 가구 또는 오피스텔에 사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그 코로나 때 집으로 많이 밖에서 많이 못 만나니까 예. 집에서 이제 손님들을 불러서 할 경우에 좁은 큰 집에서는. 테이블이 없을 때 네. 이제 침대 크기의 테이블로 만들어서 이렇게 맞아요. 파티용이나 이런 걸 집에서 사용을 하는 가끔씩 거죠. 큰 테이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네. 사다 놓을 수도 없고. 네. 이렇게 해서 좋은데요, 이거는. 그다음에 저는 사실 이 제품이 가장 좋아서 마지막으로 예. 소개를 뽑아봤는데 스마트 컵이라는 제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스마트 컵. 네, 우리가 네. 스마트 컵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스마트 기능이 있는 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스마트 컵은 말 그대로 정말 똑똑한 컵인데 음. 컵이 아니라 음료예요.
그래서 음료를 주문을 하면 보통 음료수는 물이 액체가 들어있잖아요. 네. 그런데 스마트컵은 물이 없습니다. 액체가 없어요. 그냥 컵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터멜론, 수박 주스인지 그 에너지 드링크인지 레몬 주스인지 맛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컵만 줘요. 오. 물이 없어요. 액체가 예.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스마트컵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해도 컵만 배달이 오거든요. 그러면 음료는 누가 따로 배달이 오나? 이렇게 네. 싶잖아요. 또는 예. 기계가 있어서 거기 가서 내가 받아야 되나? 싶은데 여기에는 물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료의 액상을 스마트컵 바닥에 인쇄해 놨어요. 음료에다가, 그럼 컵에다가. 물이 그걸 읽고 나는 수박 주스가 되겠구나. 그럼 수박 주스가 된다고요? 그렇죠. 원액 자체를 파우더로 만들어서 잉크로 만들어서 그 컵 밑바닥에다가 인쇄를 해놨습니다. 도트 모양으로. 그러니까 점을 딱딱딱딱딱 찍어놨는데 그 글자가 녹아서? 그렇죠. 모양이 녹아서 그게 이제 레몬 주스가 되고 워터멜론 주스가 되고 컵의 벽이나 바닥이 녹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바닥에 그 음료가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 이렇게 인쇄되어 있으면 COLA가 녹으면서 콜라 그 글자가 성분이 녹으면서 그렇죠. 네, 콜라 성분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콜라 음료가 된다. 네. 원액이 이제 파우더로 돼가지고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이런 주스를 주문을 하면 10개의 스마트컵이 안에 들어있어서 그 예. 스마트컵만 배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음료 캔 10개면 굉장히 좀 그 무겁고 배송할 때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트럭 하나에 보통 큰 트럭 하나에 96,000개의 탄산 음료를 싣는다면 네. 스마트컵으로 바꾸게 되면 120만 개를 실을 수가 있다고 해요. 어차피 물은 집에도 있고 어디든 맞아요. 있으니까. 네, 컵은 또 겹쳐서 배송을 하는 거니까. 그럼 캔이나 병이나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PET나 등등 뭐든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회사는 우리는 스마트 컵이 아니라 우린 컵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음료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송을 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어떤 CO2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캔이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 쓸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잠깐만요. 이 컵은 뭘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종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플라스틱.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한번 예를 들면 콜라라고 써 있는 플라스틱 컵을 사서 콜라를 한번 마시면 네. 그 글자가 다 녹았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콜라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집에서 그 컵은 어디다 쓰죠, 그럼? 재배출하는 거죠. 재활용. 버린다. 네, 하는 거죠. 또는 아직까지는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그 계획은 없었는데 네. 이 비즈니스가 발전이 되면 이 회사가 어차피 온라인으로 지금 주문을 받고 있거든요. 네. 배송을 해주면서 이 컵도 다시 회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에 관련돼서 계속 연구하는 회사다라는 거를 지금 공표를 하고 있거든요. 기존 콜라 회사는 병과 캔을 계속 내버려야 되니까 환경인데 환경이 네. 좋지 않은데 네. 여기는 병과 캔은 없는데 컵을 계속 내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네. 이 그냥 컵 글자 자체를 쓰는 그 잉크를 팔지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잉크 글자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이제 이 기술을 이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안 가르쳐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즈니스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컵 한 개 얼마예요, 그러면? 이거는? 10개 스마트 컵으로 레몬 음료 기준으로 봤을 때 11.99달러, 한 12달러 정도인데요. 15,000원에 10개. 네. 컵 그러니까 10개에 1,500원. 네. 하나에 1,500원. 그렇죠. 그러면 음료 하나에 1,500원인 것과 가격은 비슷하죠. 물만 있으면 되니까. 항상 비슷하게 만들어요.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그래도 많이 없고. 나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친환경 제품이면 훨씬 더 비싸가지고 못 샀던 경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격은 비슷해지고 있죠. 그렇군요. 청취자 중에 0158번님께서 조금 전에 아이들 박스 장난감 네. 제트키즈. 예, 제가 네. 진짜 별거 아닌데 정말 애들 데리고 여행 갈 때 부모 마음 알아줬다고 이걸 사네요. 20만 원 주고 했던 그 박스 이름이 뭐냐고. 제트키즈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베드박스입니다. 베드 박스. 예. 침대가 되는 박스. 네. 알겠습니다. 야, 이런 발명품들 제가 들려드리는 이유가 머릿속에서 들으시면 이런 것도 만들면 좋겠다는 다른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머리 좀 써보시라고. 로그인디 조형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